한국의 이제 자원 개발률은 2015년, 16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나라 일본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은 자원 개발률이 48%를 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에너지 독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해 심해 가스전이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 구석구석 알아보는 동해 드림 시간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성공 가능성,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다양한 설왕설래가 나오기도 했었죠.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실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진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진수입니다. 국가적 역량 집중해서 지금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추진해야 될 이유로 그 에너지 안보를 가장 많이 꼽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지금 중동에서도 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글로벌 에너지 그 자체 수급 자체가 불확실성이 이렇게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미 1970년대에 석유파동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대비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안보 얘기할 때 보통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공급을 중단 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용 가능하게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한 가지가 전통적인 이 3가지가 에너지 안보의 정의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안보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로 아마 비축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비축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석유는 101분 이상을 비축하고 있고요. 가스도 좀 비축이 어렵기 때문에 91분 정도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용 가능한 가격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가격은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용 가능한 가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 개발률, 즉 우리가 실제로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물량, 이거를 어느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의 이제 자원 개발률은 2015년, 16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 정점이었을 때도 한 15%, 6% 정도였고요. 지금은 10% 정도로 자원 개발률이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나라 일본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은 자원 개발률이 48%를 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아마 들으셨겠지만 올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라는 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제정했고 그 시행을 내년 2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법제화시키고 거버넌스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해나가고 있고 비축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지만 이 자원개발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우 절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사실 자원안보 관련해서 저도 비축을 한다고 하길래 네. 당국자들한테 어떤 걸 비축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탑시크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비축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쪽에서 지고 흔들 수 있다. 사실 에너지가 정말로 안보랑 혹은 자원이 안보랑 굉장히 결부돼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었는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가 또 더 문제로 보입니다. 당장 여기저기 전쟁이 끊이지 않고 네. 있고 계속되는 네. 확전 소식 그리고 네. 장기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안보 상황 자체가 아까 기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중동 정세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혹자는 이러한 좀 지정학적 불안정이 끝나면 다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이전까지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미중 갈등이 격화되기 이전에는 세계화의 시대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가 지금은
끝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화, 지역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역 분쟁이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또 이러한 무역 장벽에 대한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아지겠죠. 이런 무역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자원에 대한 민족주의도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리고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더라도 우리가 공급망, 특히 자원 공급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위기가 계속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런 자원 위기 대응을 위한 정말 효과적인 수단 하나를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보통 위기 대응 수단을 할 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비축이고요. 그건 아까 잘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게 배급제라던가 요일제 많이 우리 했었잖아요. 유가 높아지면 자동차 요일제 뭐 이부제 했었고 이런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게 당연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고 나머지 하나가 증산입니다. 즉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 뭐 해외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해외에 가지고 있는 물량 우리가 의사결정,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의결권 있는 그런 광구에서 증산을 한다던가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위기라는 게 뭐 계속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예를 들어 몇 개월, 뭐 1년 정도의 위기에 그런 증산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해에 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축이라고 하는 게 쟁여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산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땅속에 우리 동해 아래, 심해 아래에 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비축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천연가스는 비축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BOG, 보일오프 가스라고 이걸 저장해 놓으면 그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액화시키거나 비용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석유처럼 101분 이렇게 비축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고민을 한 다음에 9일분 정도로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건데 동해 심해 가스전이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묻혀 있으면 가스 비축에 대한 걱정도 조금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독립에 완전히 다가가기는 좀 어렵겠죠. 이를 개발된다고 해서. 네, 사실 저도 에너지 독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해 심해 가스전이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경제 규모, 이 GDP 규모로는 전 세계 한 14위, 뭐 3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하는데 에너지 소비량 규모로는 전 세계 8등, 9등 정도 합니다. 뭐 8등, 9등이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우리보다 큰 나라 내지는 잘 사는 나라 생각해 봤을 때 8등, 9등 굉장히 높은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아직까지는 화석연료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에 그런 국가입니다. 에너지 소비량 많고 그중에 화석연료가 많고 그러다 보니 동해 심해 가스전이 성공하더라도 에너지 독립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원래 동해에서 생산하던 가스전이 고갈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100% 수입 그리고 원유 100% 수입 그리고 유연탄 같은 경우에 발전에 쓰는 석탄 같은 경우도 100% 수입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심해 시추 성공하고 여기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원개발 역량 자체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자원을 갖고 있는 것 자체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 자원 개발을 하는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탄소 중립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청정 에너지를 그냥 가져다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면 태양광 패널, 뭐 풍력 터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은 자원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 독립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 수건인 에너지 독립을 단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기술 독립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네. 우리가 발견한 매장량만큼의 어떤 비축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끌시끌해요. 사실 과거 정권에서 추진했던 이제 에너지 자원 개발 같은 거에서 네. 이제 손실을 봤던 것도 있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후에도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실패로 평가받고 있는 게 주작, 홍계, 방어,
세 번의 이제 시추 사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프로젝트하고 과거의 이 프로젝트라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극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실패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추 실패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시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시추를 열심히 하고 내려갔는데 이상 압력대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시추를 할 수 없거나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추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래 우리가 탐사라는 거는 이번에도 뭐 20%, 19% 이런 성공률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패할 걸 어느 정도 그것도 높은 확률로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추 결과가 경제성 있는 유전이 또는 가스전이 나오지 않았다가 이전에 3번이고요.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뭐 20% 정도의 지질학적 탐사 성공률을 가진다라는 거가 지금 분석 결과로 나온 거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시추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극적으로 달라졌다기보단 3번의 경험 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정보라는 게 자료라는 게 쌓였고 그리고 이 지질학적 정보라는 건 또 여러 전문가들의 주관을 가지고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액트지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액트지오도 해석을 했고 석유공사도 또 자체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런 해석의 결과들을 좀 이렇게 축적해놓고 봤더니 시추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판단까지 이르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우리가 갑자기 못 찾았던 걸 갑자기 찾았습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느 정도 충분히 시추라는 걸 도전해 볼 만한 확률을 가진 그런 포인트, 그런 지점을 발견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 자본의 힘을 빌려서 계속 시추, 가능성이 있으면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탐사 시추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5번 정도 시추를 하고 나면 결과 좀 아쉽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